서울대 한국어 OB. 이 오디오 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개발하고 주식회사 문진미디어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오디오 프로그램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복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종이신문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런 의견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0년경에 한 신문사 사장도 종이신문이 10년 안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인터넷 신문이 차지할 거라고 했지요. 그렇지만 지금도 종이신문은 중요한 대중매체 중에 하나예요. 인터넷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이신문의 비중이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이신문은 인터넷 신문과는 차별화된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이 줄 수 없는 것을 종이신문은 제공해 줍니다.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것이 없어도 지하철이나 커피숍에서 읽을 수가 있지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이면서 값이 저렴한 제빵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건강을 고려한 웰빙 제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대한식품, 서울제과, 한강식품 등 주요 제빵업체들의 판매량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우리만큼 증가했다. 대한식품은 올 상반기 매출이 1,0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제과는 올 1분기에 7년 만에 흑자가 났으며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7% 증가한 36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제빵 부문은 1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강식품은 올 상반기 매출액이 6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늘어났다. 건강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웰빙 제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5월에 시장에 선보인 쌀 식빵, 검은 콩 식빵, 호두 단팥빵 등 3개 품목은 시장에 나온 지 2달 만에 모두 8억 원어치가 팔려나갔다. 제과 부문에서도 건강을 고려한 제품이 인기를 모으면서 요구르트 케이크, 두부 과자 등이 꾸준히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를 계기로 제빵업체들은 앞으로 콩식빵, 유기농 잼 샌드위치 등 다양한 웰빙 신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선배님, 40년 넘는 기자 생활 중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무래도 수습기자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그땐 처음 기자가 돼서 모든 일에 의욕이 앞설 때였거든. 그래서 기사를 쓸 때도 잘 쓰겠다는 생각으로 3장이면 될 내용을 10몇 장 쓴 적도 있어. 그때 편집장님이 이게 기사야 소설이야 하고 화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 기사는 원래 자세히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전달하는 게 좋지. 기사를 쓸 때 특히 어떤 점을 고려해야 돼요? 기사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원칙이 있을까요? 기사의 원칙이니 기본이니 하는 것을 그리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기사는 독자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육하 원칙 알지? 이 원칙만 충족시키면 다른 문제는 없어. 육하 원칙을 지킨다. 이런 말은 늘 들어오던 건데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기사를 쓸 때 놓치기 쉬운 게 이 육하 원칙이지. 아마 내가 처음 사건 취재를 했을 때였을 거야.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던 선배가 그런데 왜 그랬대? 하고 묻지 않겠어. 그때 아차 싶었지.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하고 반문하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날 이후로는 수첩에 육하 원칙을 꼭 적어놓고 취재를 했어.
지연 씨, 영화 같이 볼래요?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 볼까요? 저는 무서운 영화는 질색이에요. 코미디나 액션 영화 보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코미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 그건 어때요? 코미디 전문 배우들이 주연과 조연으로 나오고 감독도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그 영화 보는 관객이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좋아요. 요즘 너무 머리 아픈 일들이 많아서 영화 보면서 편하게 웃고 싶어요. 그럼 그걸 보기로 하고 몇 시 걸 볼까요? 방학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조조를 보면 어때요? 아침 일찍 보면 조조 할인이 있어서 싸게 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창밖으로 소나기처럼 억센 비가 내리고 있다. 접힌 우산 하나를 들고 지혜 옆으로 다가오는 점원. 지혜야, 이게 뭔 줄 아니? 우산? 아주 특별한 우산이야. 다 똑같지 뭐. 왜 특별하냐 하면 이거 상민이가 나한테 준 거니까. 그 앤 내가 좋아하는 걸 아나 봐. 그럼 매일 넋을 잃고 해 보는데 모르려고? 이거 네가 상민이 갖다 줘. 언니가 직접 갖다 줘. 난 거기 안 가. 수경이하고 싸웠니? 고개를 가로젓는 지혜. 그저께 비가 갑자기 온 날 있지? 상민이가 여기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거든? 그런데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벼랑간 돌아보더니 날 보고 누나 우산 가져왔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안 가져와서 걱정이다 그랬더니 우산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고 이거 누나 가져 그러는 거야. 지혜의 눈이 점점 커진다. 거기에 맞춰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고 자기는 비를 맞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빗속을 막 뛰어가는 거 있지? 말을 듣는 지혜. 서서히 기쁨에 사로잡힌다. 지혜 창밖을 보자 그저께 비를 피해 벤치로 달려가던 그 장소가 훤히 보인다. 그때의 지혜처럼 누군가가 비를 피해 달려가고 있다. 상민이 지금처럼 자신을 보고 있던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지혜.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상민이가 우산이 없어서 비 맞을지도 모르잖아. 이거 정말 특별한 우산이네. 언니, 내가 갖다 줄게. 우산을 받는 지혜. 나가려다가 눈물을 흘리지만 밝은 표정으로 점원을 바라본다. 마구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며 언니, 우산 가져왔어? 가져왔지, 오늘은. 그래? 그래도 내 거 가져. 자기 우산을 상민이 했던 것처럼 기대어 놓고 상민의 우산을 펴는 지혜. 고개를 가로젓더니 다시 우산을 접고 비를 맞는다. 눈을 감고 고개를 들어 비를 받아들이는 지혜. 상민의 우산을 들고 비를 맞으며 교내 극장을 향해 달려나간다. 쟤들이 미쳤나? 지혜는 나무 아래 벤치로 뛰어들어와 옷을 털고 비가 오는 것을 한동안 바라본다. 멀리서 상민이 비를 피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지혜는 당황하여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그렇지만 지혜는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낀다. 지혜는 벤치 쪽으로 달려와서 지혜 앞에 서는 상민을 못 본 척하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지혜니? 지혜가 그제야 돌아본다. 어머, 안녕하세요. 상민이가 웃자 어색해진 지혜는 뒤로 돌아서며 빗속으로 나가려 한다. 어디로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지혜가 멈칫 선다. 도서관에요. 그렇게 멀리? 안 멀어요. 저기 건물마다 처마 밑에서 쉬었다 가면 돼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상민은 윗옷을 벗어 우산처럼 든다. 저기 보이는 건물을 원두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두 사람은 상민의 윗옷을 우산처럼 쓰고 앞에 보이는 건물로 달려간다.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두 사람은 건물 처마 밑으로 들어간다. 빗줄기를 바라보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두 사람이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마주보고 웃는다. 그때 지혜는 다시 어색함을 느낀다. 정말 고마웠어요. 옷이 젖어서 어쩌죠? 어차피 젖었을 텐데 뭘. 저 그럼 들어갈게요. 고마웠어요. 그래, 나중에 또 보자. 네. 지혜가 혼잣말을 한다. 다신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도서관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집안 구석구석 비누때, 물때, 찌든때, 묵은때 이제 걱정 마세요. 새로 나왔어요. 김치냉장고 전용 냄새 먹는 코끼리. 에휴, 모두 광고. 신문이나 보자. 어휴, 무슨 광고 전단지가 이렇게 많아? 어제 수미가 이메일 보낸다고 했는데. 아, 진짜 뭐야. 전부 다 광고 메일. 진짜 지겹다, 지겨워. 온 세상이 광고로 뒤덮였군. 우리 소비자는 광고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은 제품을 사게 됩니다. 사람들은 광고 때문에 꼭 필요하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쓸모없는 물건을 산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광고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광고가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결국 스스로 결정합니다.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품의 가격까지 인상됩니다. 광고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광고 때문에 물건값이 더 비싸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광고가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후반 전자계산기는 광고 덕분에 시장에서 대량으로 팔리게 되었고 결국 제품 가격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광고 효과로 물건이 많이 팔려 제품 가격이 내려가면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는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질 나쁜 상품도 사게 만듭니다. 나쁜 상품까지 멋지고 화려한 광고로 번지르르하게 포장해 사람들 눈을 속이겠거니 하고 흔히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광고를 본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멋진 광고도 어떤 상품을 한번 써보도록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2번, 3번 사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가 나쁜 제품을 좋은 제품으로 보이게 한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리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광고는 돈의 낭비입니다. 광고에 쓰는 돈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낫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 덕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제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광고를 해야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고 잘 팔려야만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래야 제품 가격도 낮추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국 광고는 국가 경제에까지 도움을 줍니다.
광고는 우리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고, 선택의 자유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햄버거는 광고 사진이랑 이렇게 다르냐?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는 수준이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그렇게 하면 그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너 델리 햄버거 먹어봤니? 햄버거가 광고 사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서 기가 막히더라. 그러게 말이야. 광고 사진에는 야채도 싱싱하고 고기도 크고 맛있어 보이던데 실제로는 야채는 시들시들하고 고기는 종이처럼 얇고 그래도 뭐 어떡해. 광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건 그렇지가 않아. 사람들이 다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문제라고. 이건 허위 과장 광고야. 단순히 보기 좋게 광고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안 되겠어. 인터넷에 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려야겠어. 광고 사진과 실제 햄버거 사진도 함께 올리고 요구사항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리해서 올려야겠어. 요구사항? 응. 예를 들면 광고를 낼 때 사진과 실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말보다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나 고기의 실제 양을 숫자로 써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야. 소비자들이 숫자만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매장에 실제 햄버거를 전시해서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네. 인터넷 서명운동도 벌여야겠어. 델리 햄버거의 허위 과장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네티즌들한테서 받는 거지. 그리고 소비자원에도 상담을 해봐야겠어. 어휴, 일이 커지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하면 햄버거 회사가 개선을 할까?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야. 귀찮다고 포기하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소비자가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않고 시정하라고 하면 회사도 어쩔 수 없이 귀를 기울이게 될걸?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은 마음에 드세요? 네, 깨끗하고 편리해서 혼자 생활하기에 좋아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사시죠? 네. 저 같은 맞벌이 부부한테는 아파트가 편하긴 한데 가끔 답답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한옥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보다 한옥이 더 정이 가고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행 갔다가 한옥에서 하루 묵었는데 정말 몸도 마음도 푹 쉰 느낌이었어요. 마당도 예쁘고 따뜻한 온돌방도 몸을 아주 편하게 해주고요. 지난 주말이었다. 몸살이 나려는지 으슬으슬 한기가 들고 슬슬 몸이 쑤시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녁도 대충 먹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 속이 썰렁한 게 영 몸이 따뜻해지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어나 방바닥에 요를 깔고 누웠다. 한참 누워 있었더니 점점 몸이 따뜻해지고 땀이 나면서 그제야 좀 살 것 같았다. 다음 날 푹 자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어렸을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머니가 차가운 내 손을 잡아 얼른 아랫목 이불 속으로 넣어주시던 생각이 난다. 동생이나 내가 아프거나 하면 어머니는 우리를 아랫목에 눕혀주셨다. 배탈이 났을 때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으면 배 아픈 것이 나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도 아랫목에 누워 있으면 신기하게 다 나았다. 아랫목에는 늘 이불이 깔려 있어서 추운 데서 놀다 들어와 따끈한 이불 속에 손발을 넣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이불 속에는 늦게 돌아오는 가족을 위해 어머니가 넣어두신 밥그릇이 들어있었다. 밥그릇은 항상 적당하게 따뜻했다.
온돌은 따뜻한 아랫목과 시원한 윗목이 공존해서 좋았다. 윗목은 아궁이의 불기가 덜 닿는 곳이라 시원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 좋았다. 또 나무로 만든 가구는 아랫목같이 덥고 건조한 곳에 두면 나무가 뒤틀리거나 터지기 십상이었다. 그래서 더운 곳에 두면 안 되는 가구는 다 윗목에 두었다. 또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순환이 잘 되고 습도가 자연적으로 조절되어 지금처럼 자주 감기로 고생하는 일도 없었다. 온돌하면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추운 겨울밤 아랫목 이불 속에 다리를 묻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이 가슴 따뜻하게 떠오른다. 몸살을 다스리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눕는 내 마음은 어느새 그 작지만 아늑했던 공간을 찾아간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 한옥은 거의 사라졌지만 가족의 바탕인 온돌은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다. 제가 이번에 설계를 맡게 된 김성숙입니다. 전화로는 한옥을 짓고 싶다고 하셨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떤 집을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한 20년 동안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이번에 아이들도 다 결혼하고 분가해서 부모님과 저희 부부만 살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고향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에 한옥을 짓고 싶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쓰실 안방은 전통 한식으로 고가구 들여놓고 보료 깔고 생활하실 수 있게 해요. 그렇지만 부엌하고 욕실은 현대식으로 해주세요. 부엌 옆에는 식구들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만들어주시고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한옥은 전통 한옥의 장점과 현대식 주택의 편리함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짓고 있습니다. 저는 마당은 전통적인 게 좋습니다. 한쪽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장독대를 만들고 다른 한쪽에는 작은 화단을 만들어 꽃나무도 심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서재는 화단이 잘 보이는 방으로 해주세요. 손님도 만나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옛날 사랑방 같은 곳으로 쓸 수 있게 해요. 네, 좋은 생각이세요.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옥이 황토나 나무 같은 자연 소재로 짓기 때문에 좋아요. 특히 나무로 만든 대문과 한지를 바른 창문이 참 좋아요. 저희 집 지으실 때도 대문과 창문에 특히 신경 써주세요. 저는 한옥의 대청마루가 특히 좋습니다. 마당으로 탁 트인 대청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거나 하면 정말 좋지요. 설계하실 때 마당과 대청마루를 전통식으로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에 한옥을 짓게 되어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 음식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지요. 한국 음식의 특징으로 양념의 맛이 중요하고 국물이 발달해 밥상 위에는 항상 국을 올린다는 점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요리가 한국 음식에 발달해 있다는 점입니다. 전은 생선, 고기, 채소와 같은 여러 가지 재료에 밀가루와 달걀로 옷을 입히고 기름에 부치는 음식인데요. 이 요리는 맛이 담백해서 재료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생일이나 명절,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 전을 만들어서 즐겨 먹습니다. 비빔밥은 따뜻한 밥에 여러 가지 나물, 고기, 고명 등을 얹고 참기름과 양념을 넣은 음식이다. 고소한 참기름과 매콤한 고추장 양념으로 비비기 때문에 갖가지 재료가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다. 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비빔밥이 있는데 지역 특산물인 콩나물을 쓰는 전주 비빔밥과 숙주나물과 육회가 들어가는 진주 비빔밥이 유명하다.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각종 야채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비빔밥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건강식이 되고 있다. 재료 4인분, 쇠고기 150g, 도라지 100g,
고사리 100g, 시금치 1단, 느타리버섯 150g, 호박 1개, 당근 2분의 1개, 달걀 4개,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소금, 식용유, 양념고추장, 고추장 3큰술, 참기름 2큰술, 설탕 2작은술, 깨소금 2작은술. 준비 1. 쇠고기는 곱게 다져서 진간장, 다진 마늘, 다진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로 양념한다. 2. 도라지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쳐 가늘게 찢는다. 3. 고사리는 억센 줄기를 잘라내고 나서 적당한 크기로 다듬은 뒤 깨끗이 씻어서 5cm 길이로 썬다. 4. 시금치는 뿌리를 떼어내고 다듬은 후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살짝 데쳤다가 꺼내어 물기를 꼭 짠다. 5. 느타리 버섯은 2가닥으로 찢는다. 6. 호박은 깨끗이 씻은 다음 0.2cm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썰어 소금에 살짝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7.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5cm 길이로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짠다. 만들기 1. 고기, 야채 볶기, 무치기. 먼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겁게 달구어지면 도라지, 고사리, 느타리 버섯, 호박, 당근을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으로 각각 양념하여 하나씩 볶아낸다. 마지막에 간이 밴 쇠고기를 넣어 볶는다. 시금치는 다진 파, 다진 마늘, 깨소금, 참기름, 소금으로 각각 양념하여 무친다. 2. 양념고추장 만들기. 고추장에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 설탕을 조금씩 넣고 섞는다. 3. 그릇에 담기. 그릇에 밥을 담고 준비한 재료를 예쁘게 얹은 다음 양념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달걀은 지단을 붙여 채 썰어 얹어도 된다. 이번에 우리 집에서 모일 때 음식 한 가지씩 만들어 오는 게 어때? 난 펄을 가지고 갈게. 펄은 고기 국물에 삶은 쌀국수를 넣은 건데 베트남 음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음식이야. 쌀국수는 튀긴 게 아니라서 칼로리도 낮은 건강식이고 요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쌀국수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도 많아졌어. 베트남 쌀국수라면 혹시 그 이상한 냄새나는 채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실란트로 말이야? 이상한 냄새라니. 좀 독특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맛있는데. 따로 가져올 테니까 한번 먹어봐. 그런데 국물은 어떻게 만들까? 얼큰하게? 아니면 담백하게? 글쎄, 난 담백한 게 좋아. 그리고 모두들 먹을 수 있게 안 맵게 했으면 해. 알았어. 나 이거 정말 잘 만든다. 너희들 기대해도 좋을 거야.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난 일본 음식 중에서 뭘 만들까? 오코노미야키와 야키소바는 어때? 오코노미야키는 지난번에 너희가 먹고 싶다고 한 거고, 야키소바는 야채하고 국수를 볶은 거라서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많이 해먹는 음식이야. 아마 너희들 입맛에 맞을걸? 난 야키소바는 먹어봤어. 고소하고 괜찮았어. 근데 오코노미야키는 빈대떡 같은 거지? 야채와 해산물 같은 걸 밀가루 반죽에 섞어서 기름에 부치는. 맞아. 마요네즈 때문에 느끼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고소하다고 좋아하니까 이걸로 할게. 그런대로 쉽게 만들 수 있고 맛도 있고. 근데 넌 뭘 만들 거야? 글쎄, 마파두부 할까? 지난번에 내 생일날 만든 거 있잖아. 매운 소스로 양념한 돼지고기에 물을 넣고 끓이다가 두부를 넣고 버무리는 거 말이야. 나는 마파두부에 튀긴 두부를 넣는데 마침 소스도 있으니까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을 거야. 이번 일요일에는 베트남, 중국, 일본 요리까지 푸짐하게 먹겠는데? 기대된다. 여름이라서 그런지 시원한 미니스커트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미니 열풍이 최근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흔히 경제 불황에는 미니스커트가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여성들의 치마 길이와 경제 상황은 관련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옷감을 절약하기 위해 치마를 짧게 하라는 법을 만들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계가 없습니다. 1970년대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경제 상황과 미니스커트의 유행은 관계가 없다고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불황일 때 오히려 긴 치마가 유행하고 1980년대 경제가 좋을 때는 오히려 미니스커트가 인기를 끄는 등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입던 한복은 시대에 따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입던 치마의 길이와 색깔은 물론이거니와 모양도 사회 계층을 나타냈다. 양반 계층의 치마는 넓고 길었으며 서민 계층의 여자들은 양반보다 길이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 또한 신분에 따라 정해진 색이 있는가 하면 나이에 따른 구별도 있었다. 20세기 초 개화기에는 서구 문화가 유입되면서 양장이 들어왔다. 신여성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양장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변화 욕구를 드러낸 것이었다. 당시 언론에 소개된 하이힐에 양장을 차려입은 신여성을 보면 현대 여성 못지않게 세련된 모습이었다. 한복은 1945년 광복 이후까지도 널리 애용되었지만 6.25 전쟁이 끝나면서 양장이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여성들의 복식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미니스커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미니스커트는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옷인데 한국에는 한 인기 가수가 이 옷을 입고 나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심한 미니스커트에 거부감을 느끼며 비판을 했지만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는 새롭고 신선한 유행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유행의 중심이 맞춤복에서 기성복으로 이동하여 패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시기부터 티셔츠와 청바지가 젊은이들의 일반적인 옷차림이 되고 1980년대 초반에는 중고교 교복 자율화를 계기로 젊은이 중심의 패션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일상적으로 입는 옷들은 더욱 개성적이고 다양해졌다. 파격적인 디자인에서 복고풍의 의상까지 유행은 해마다 바뀌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이 거리로 나왔다. 이제 의상은 개성의 시대이자 다양성의 시대인 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여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 어려운 특색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여성들의 옷은 역사적으로 한복에서 양장으로 격식을 차리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옷차림에서 실용적인 옷차림으로 또한 보수적인 옷차림에서 개성을 살리는 옷차림으로 놀라우리만큼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오늘날 여성들은 매년 새롭게 등장하는 유행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고민을 하며 살고 있다. 교수님, 흔히 새로운 유행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려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고 하던데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유행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달라지고 싶은 욕구가 새로운 유행을 만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행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에는 다른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배꼽티의 유행은 옷이란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을 하는 거라는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배꼽티가 유행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옷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유행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행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는 마음과 반대로 같아지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새로운 유행이 생긴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디자인의 옷이 나오면 사람들이 유행을 따르는 집단과 같아지려고 따라 입기 때문에 유행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같은 유행이 어느 정도 계속되면 기존의 유행과 구별되는 옷을 입음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에 유행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행에 관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옷은 깔끔하게만 입으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옷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같은 청바지도 유행에 따라 매번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전에 비해 옷에 대한 생각이 실용적인 면보다는 아름다움이나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의식도 유행에 대해 별로 거부감이 없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유행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유행을 따르는 게 즐거운 일이라는 사람은 전체의 54%, 즐겁지만 낭비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43%,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낭비라는 반응은 3%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행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유행을 잘 따르는 편이세요? 이번에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도시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마다 출근 전쟁이에요. 그래도 신도시 안에서만 지내면 편하고 좋아요. 신도시는 계획적으로 개발한 곳이니까요. 서울에 들어오면 좀 답답하죠. 그럴 거예요. 그래도 70년대 이후 개발된 강남은 도로도 넓고 건물도 편리하게 자리 잡아서 강북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강남에 사는데 어쩌다 강북에 가면 복잡해서 길을 잃을 때도 있어요. 저는 신도시나 강남보다는 오래된 건물이 많은 강북이 마음에 들어요. 강북도 다시 개발한다고 하던데 그런 점이 사라질까 봐 걱정이에요. 서울은 600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서울은 특히 6.25 전쟁 이후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개발 위주의 정책이 남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개발과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 자연 친화적인 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를 위한 도로 확보가 우선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하고 버스 전용 차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 노릇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한 덕분에 서울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강에서 낚시를 하고 강변에 조성된 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스팔트로 덮여있던 청계천에 다시 맑은 물이 흐르면서 연인들이 청계천의 아름다운 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울 숲으로 체험 학습을 나가서 살아있는 자연을 관찰하며 뛰어놉니다. 시청 앞에 조성된 서울광장은 연중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데다가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탈 수 있어 시민들이 모이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함께 경복궁, 덕수궁, 숭례문 등과 같은 문화재, 북촌 한옥마을과 같은 전통 가옥이 도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화재 재모습 찾기 사업을 통해 광화문과 경복궁을 복원하고 전통 한옥을 보존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밀려난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교통체증, 대기오염, 수질오염,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개발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자연과 사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선 기후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추운 곳은 싫거든요. 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연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저는 좋아요.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우선 기후가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 추운 곳은 싫거든요. 민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연이 가까이 있는 도시가 좋아요. 이 기사를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소개되어 있는데 기준이 재미있네요. 그래요? 어떤 기준인데요? 범죄율이라든지 기후도 중요하게 봤지만 도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게 쉬운지, 10시가 넘은 뒤에도 음료수를 살 수 있는지, 도시에서 쇼핑을 하는 게 힘들지는 않은지, 짧은 시간에 공항으로 연결되는지 같은 기준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도시의 기본 시설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는군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실업률은 낮은지 등과 같은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또 다른 조건은 도시가 얼마나 넓은 녹지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환경도 살기 좋은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는군요. 녹지가 많고 공기가 맑은 데다가 사람들이 일까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게 바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나요? 아니요. 뉴욕, 런던, 파리 같은 곳은 10위 안에 들지 못했어요. 10위 안에 든 도시들은 인구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어제 경복궁에 처음 갔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좋지요? 그러고 보니 저도 경복궁에 가본 지 꽤 오래됐네요. 고등학교 때 거기서 그림 그리던 기억이 있어요. 옆에 민속박물관도 있는데 보셨어요? 네, 봤어요. 민속박물관을 다 보고 나오니까 청와대로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앞에도 가보고 인사동길도 걸어봤어요. 아, 인사동도 좋지요. 전통문화의 거리로 유명한 곳이라서 이것저것 구경할 데가 많지요. 전통 한식으로 유명한 음식점도 많아요. 저는 골동품을 좋아하는데 옛날 물건을 파는 가게가 많아서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에 친구와 함께 또 가기로 했어요. 대학로는 젊음의 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언제나 젊은 인파로 붐빈다. 이 길은 옛 서울대학교 물리대 시절부터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던 곳으로 1975년에 서울대학교가 관악산으로 옮기면서 문예회관, 파랑새 극장, 문예진흥원 등 극장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새로 자리를 잡았다. 대학교가 있었던 곳이라는 의미에서 1985년부터 대학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이 지역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했다. 또한 문예진흥원 앞 도로광장에는 야외 공연장을 만들어 음악회를 열거나 연극 등을 공연할 수 있도록 했다. 마로니에 공원 근처에는 다양한 규모의 극장들이 즐비하다. 소극장만 30여 개에 이르러 좋은 연극과 공연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대학로는 다양한 예술적 취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다. 인도에는 술 취해 누워있는 사람이나 커다란 강아지 모양 등의 각종 조형물이 자리를 잡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대학로에서 낙산 쪽으로 가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았던 이화장이 있다. 이곳은 1948년 7월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발표했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서울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낙산공원으로 가면 된다. 낙산으로 오르는 길에는 서울 성곽이 복원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 대학로에는 휴식 공간과 음식점, 카페 등이 많아서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성대 먹자 골목의 맛집들은 저렴하고 푸짐해서 정겨움을 느끼게 한다. 주말이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쉽게 볼 수 있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과도 마주칠 수 있다. 누구든지 문화에 젖고 행복에 취하는 시간을 선물 받는 거리. 이번 주말에는 바람도 쐴 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학로로 나들이를 가보면 어떨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배낭여행을 왔는데요. 하루 정도 걸어 다니면서 서울의 명소나 유명한 거리를 보고 싶어요. 가볼 만한 곳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도보 관광을 하기에 좋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우선 북촌 한옥마을이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가볼 만해요. 조선시대 전통 한옥과 근대에 지어진 한옥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지요. 한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 한옥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근처에 있는 북촌 문화센터에서는 전통술 만들기, 한국음악 같은 강좌도 열려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도 있어요. 지하철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도보로 10분쯤 걸려요. 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그럼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정동,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좋겠네요. 덕수궁, 경복궁 같은 옛 궁궐에서 조선시대 왕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덕수궁과 경복궁 중간에 자리 잡은 옛날 러시아 공사관, 성 프란치스코 성당과 같은 근대 한국의 건축물을 보는 재미도 있지요.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도 있어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는 기회도 될 거예요.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돼요. 혹시 설명을 들으면서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일 전에 미리 서울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돼요.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의 설명을 들으며 도보 관광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점을 쳤는데 30살 전에 결혼하면 안 좋대요. 점을 쳐요? 무슨 점인데요? 사주를 봤어요. 사주가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으로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주를 많이 봐요? 네. 이런 걸 믿는 사람은 사주가 서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30살 전에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하지만 왠지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친구를 따라 점집에 가봤다. 그동안 나는 점이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치러 다니는 사람을 좀 경멸하기까지 했다. 점쟁이의 말이 운명의 심판이라도 되는 것처럼 듣고 앉아 있는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좀 답답한 일도 있었고 점에 대해 약간은 호기심도 있었기 때문에 점집에 같이 가보자고 이끄는 친구의 말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 친구는 점집을 여러 군데 알고 있어서 인생 철학관이라는 간판을 달아놓은 집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그 몇 명의 점쟁이가 모두 요즘 내가 답답해하고 있던 고민거리를 비슷하게 지적하는 것이었다. 점을 믿지 않는 나였지만 이 우연의 일치는 신기하기 짝이 없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이 내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운명이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운명은 무엇일까? 내 앞날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좋은 일들, 힘든 일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던 것일까?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는 더욱더 사주니 관상이니 하면서 운명을 알아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된다. 사주나 관상은 다 통계로 얻은 결과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얻은 자료가 쌓여 생년월일시나 얼굴 모습으로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앞날에 대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다 들어맞을 수는 없을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의 전개와 결과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쟁이가 비슷하게 알아맞힌 것에만 초점을 두고 신기해하고 감탄하며 다시 점쟁이를 찾게 된다. 그러다가 점에 얽매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면 미신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다.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승패 여부를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약자가 되거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점치는 것을 삶의 방편으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점을 쳐본 경험은 재미있고 신기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비슷하구나.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을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구나. 새삼스레 깨달으며 왠지 위안이 되었다. 운명은 가슴 두근거리며 내일을 맞게 하는 인생의 두려우면서도 아름다운 비밀이다.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내 생각에는 문제가 있어.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는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이 사람은 아주 조건도 좋은데다가 너하고 궁합도 좋단 말이야.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미나야, 고집 부리지 말고 이번에 들어온 선 한번 봐. 상대가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야. 엄마, 전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결혼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는 일이잖아요. 이런 중요한 만남을 그렇게 조건을 따지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게 무슨 꿈꾸는 것 같은 소리니? 결혼은 환상이 아니야. 현실이라고. 엄마가 이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 아, 싫다니까요. 저는 제 운명의 짝을 기다릴래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니? 운명의 짝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제 운명이라면 만났을 때 곧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느낌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언니는 회사에서 지금 남편을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대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요. 전 이런 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 철없는 거사. 운명이 어디 있니?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본 사람하고 결혼해도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았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세상 살아가는데 실수가 없는 법이다 너. 현실을 똑바로 봐야지 그렇게 운명이니 느낌이니 하면서 결혼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엄마,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죠.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현실적인 이유로 결정되는 결혼을 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답답하다. 다 너를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잖아. 벌써 궁합도 봤단 말이야. 너희 두 사람 궁합이 얼마나 좋게 나왔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산대. 아주 똑똑한 아이도 낳게 된대. 뭐라고요? 그것 보세요, 엄마. 엄마는 운명이란 없다고 하시면서 운명을 알려준다는 궁합을 보신 거잖아요. 서울의 한 구청 입구에 거꾸로 가는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철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 구청에 온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이 시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말 그대로 거꾸로 도는 시계입니다. 또한 6시의 위치가 12시 위치로 제일 위에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숫자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이 구청에서는 미래는 변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을 깨자는 취지에서 이런 거꾸로 가는 시계를 설치하게 됐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에 처음 닿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한 일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드러내놓고 무시하다시피 했다. 그런 말을 들은 콜럼버스는 달걀을 하나 꺼내들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세워보라고 했다. 모두들 달걀을 세우려고 애써보았지만 둥근 달걀이 세워질 리가 없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 한쪽 끝을 톡톡 쳐서 깨뜨리더니 책상 위에 세웠다.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기가 막힌 나머지 크게 웃었다. 콜럼버스는 조용히 남이 해놓은 일은 무엇이든지 쉬워 보이는 법이죠. 그러나 내가 세우기 전에 이렇게라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나의 시각으로는 한쪽밖에 볼 수가 없다. 사물이나 현상을 앞, 뒤, 좌우, 위아래에서 바라보아야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전하면 둥글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마련이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는 선으로 보이고 멀리서 보았을 때는 점일 뿐이다. 실체는 변하지 않으나 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새로운 형태를 만나볼 수 있다. 대상을 보는 시각은 세상에 대한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림에서 창을 든 사람이 겨누는 것은 무엇인가? 현대인들에게는 사냥을 겨누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원시인들에게는 코끼리로 보일 것이라고 한다. 평면을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된 현대인들과는 달리 원시인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코끼리를 겨누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발명도 하찮다고 무시할 법한 일들에서 출발했다. 작은 일도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판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꼭 이래야 하나?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해야 사물이나 현상을 여러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각도 각자가 가진 지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세상에 대한 지식, 문제의식을 가질 때 개인이든 조직이든 발전과 개선을 이룰 수 있다. 너 혹시 어떤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하던 분이 호텔 웨이터가 됐다는 이야기 들었어? 들은 것 같아. 근데 대기업 부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일을 왜 하는 거래? 그분이 강연하는 거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웨이터를 무시하지 말래. 처음엔 잘 모르고 웨이터 일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웨이터라는 직업은 단순직이 아니라 전문직이더래. 정말 잘하면 연봉도 많고 미국의 어떤 웨이터는
비서를 3명이나 두고 전 세계의 고객 8,000명을 관리한대. 그 웨이터가 호텔을 옮기니까 손님들도 90% 정도 따라서 옮겼대. 그래서 호텔에서 그 웨이터에 대한 대우도 아주 다르다고 하더라. 난 웨이터는 음식을 나르는 단순한 일이나 하고 돈도 못 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가지고 누구는 어떻다든가 무엇은 어떻다 식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예를 들어 막걸리만 해도 그래. 원래 막걸리는 시골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값싼 술이라고 알려졌잖아. 그런데 막걸리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지고 포도 같은 과일 향이 나는 부드러운 칵테일 막걸리가 나오니까 요새는 젊은 여자들까지 막걸리를 많이 찾는데. 그러고 보니 요새는 이렇게 고정관념이 많이 깨지고 있지? 우리 회사만 해도 전에는 출근할 때 꼭 정장을 입어야 됐는데 요새는 오히려 정장을 입지 말고 자유로운 복장을 하라고 해.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생각도 자유로워진다고. 어느 나라든 역사적으로 도시나 문명의 발달은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 같아요. 세계 4대 문명이라는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도 모두 강을 끼고 발달된 문명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4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은 모두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기름지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큰 강이 흐르는 지역은 비가 오면 홍수가 나기도 하지만 상류의 기름진 흙이 강물에 실려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어요. 농사가 잘 되면 식량이 풍부하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 자연히 문화가 발달하게 되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역사에서 한강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삼국시대부터 한강은 한반도 역사의 중심에 있었지요. 한반도의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은 하류에 곡창지대가 있고 풍부한 수량과 지류 덕분에 수상교통이 발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해를 거쳐 중국과 교류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갖춘 한강은 1394년에 한양이 조선의 수도로 정해지면서 한민족 역사의 중심으로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한강 유역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BC 3세기 말에서 BC 2세기 초에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전래되면서 각 지역에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형성되었다. 삼국은 안으로는 체제를 정비하고 밖으로는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한강 유역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을 벌였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백제였다. 백제는 한강 유역의 지리적 여건과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했고 서해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 고구려와 충돌이 계속되면서 백제는 475년에 500년 가까이 중심지 역할을 하던 한강 유역을 잃고 말았다. 고구려의 남진은 백제뿐 아니라 신라에도 위협이 되었으므로 백제와 신라는 함께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마침내 551년에 고구려로부터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아 백제가 하류 지역을, 신라가 상류 지역을 각각 차지하였다.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553년에 신라는 백제가 차지한 지역마저 빼앗아 한강 유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이로써 신라는 서쪽으로 직접 중국과 통하는 해로를 얻었고 고구려와 백제를 억누르면서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반면에 한강 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이후 점차 쇠퇴하였고 고구려도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잃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의 한강 유역은 각국의 흥망과 깊은 관계가 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한국 역사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곧 한반도를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과거의 행동을 약간 바꿈으로써 미래도 달라지는 영화 본 적 있지요? 봤어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역사적 사실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영화처럼 그때 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가정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흥미있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만약이라는 말로 가정해보고 싶은 역사 속의 사건이 있어요? 저는 신라의 통일에 대해 배우면서 만약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했다면 그 이후 한국의 역사는 아주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당시는 한반도 북쪽뿐만 아니라 만주 지역도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우리 땅이 넓어졌을 거예요. 또한 강한 국력을 갖춘 고구려로 인해 한국 역사는 강대국의 역사로 자리 잡았겠지요. 한반도 남쪽에 있던 작은 나라 신라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일을 한 반쪽짜리 통일에 그치고 말았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정을 하는데 저는 신라의 통일은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한국 역사의 최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아마 만주 지방 대부분이 우리 영토가 됐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고구려는 전쟁을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려는 의식이 강한 나라였으니 통일 이후에도 전쟁을 안 하는 때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을 계속하던 나라들은 결국 망하거나 약소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100여 년간 평화의 시대를 맞은 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요. 실제로 신라는 그 시기에 여러 나라의 문화를 하나로 융합하면서 발전시키게 되었다고 교과서에서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집회에 등장한 인물들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처음 만든 지폐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폐에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1960년 이후에는 전 국민이 모두 존경하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경제개발이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예금 통장을 들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고,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습니다. 2009년에는 5만 원권의 신사임당이 실림으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지폐에 등장합니다. 또한 5천 원권에는 아들 이율곡이 실리면서 모자가 함께 지폐에 실리는 진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세종대왕은 즉위한 후 집현전을 설치하여 학자들이 학문 연구에 힘쓰도록 했다. 어느 겨울날 세종은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집현전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추운 날씨에 누가 늦게까지 있는지 궁금해서 집현전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신숙주가 왕이 온 것도 모르고 독서에 열중하고 있었다. 세종은 새벽이 될 때까지 조용히 신숙주가 글 읽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가 신숙주가 고단하여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덮어주고 돌아갔다. 이튿날 아침에 잠이 깬 신숙주는 자기 등에 덮여있는 어이를 보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그 후 더욱 학문 연구에 열중하였다. 어느 날 황정승 집에 두 하녀가 한참을 다투더니 그중 하나가 달려와 황정승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일러바쳤다. 이야기를 들은 황정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냐, 오냐, 내 말이 옳구나.
그러자 다른 하녀도 화를 참지 못해 황정승에게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황정승은 이렇게 말했다. 오냐, 오냐. 네 말도 맞다. 마침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조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다. 아니, 숙부님. 한쪽이 옳으면 한쪽이 그르고 한쪽이 그르면 다른 쪽이 옳은 법이지. 이쪽도 옳고 저쪽도 옳다고 하시면 도대체 어느 쪽이 옳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황정승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구나. 네 말도 옳구나. 하면서 읽던 책을 계속 읽었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만호로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에 장군의 부인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면회를 왔다. 당시의 군인들은 근무 중에는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데 장군이나 지휘관은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군은 근무 시간이 끝나도록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게 하고 만나지 않았다. 근무가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아내를 만난 장군은 당신이 규칙을 어기면 다른 병사들의 가족 또한 규칙을 무시할 것 아니요. 그렇다면 규칙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윗사람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군의 기강이 세워지는 법이요. 앞으로는 근무 시간에는 절대 면회를 오지 마시오. 하고 말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직속 상관인 전라 좌수사가 검은고를 만들기 위해 발포 진영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오라고 심부름꾼을 보냈다. 뜰의 오동나무도 나라 것이니 함부로 벨 수 없다고 좌수사께 말씀드려라. 더구나 전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검은고를 만드는 것이니. 결국 좌수사는 자신의 뜻대로 오동나무를 베어 검은고를 만들지 못했다. 나라의 물건을 사사로이 쓸 수 없다는 장군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역사 인물 탐구 시간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와 그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역사 인물에 얽힌 일화는 재미도 있지만 특히 일화를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발명왕 에디슨이 어렸을 때 닭장에서 계란을 품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다는 일화에서는 에디슨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읽을 수 있지요. 인물에 얽힌 그런 일화들이 정말 많지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매일 오후 3시에 정확하게 동네 앞 산책을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칸트를 보고 시계를 맞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일화의 의미나 그 해석에 대해서는 간혹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있지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 중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주위 사람들이 도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는 일화가 있지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법을 지켰다는 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공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당시의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고
죽음을 선택한 행동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해 볼 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얽힌 일화는 유명하기는 한데 소크라테스는 실제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요. 다만 자신이 법을 어기면 법질서 전체가 붕괴된다는 의미의 말은 했다고 해요. 즉, 자신이 도망친다면 자신의 목숨은 살릴 수 있겠지만 법질서는 무너진다고 생각한 거지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거지요. 한국에서 여행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떤 곳을 보고 싶은데요? 저는 조선시대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면 안동이 좋겠어요. 안동은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특히 안동 하회마을은 조선시대의 전통 한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외국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저도 작년에 하회마을에 가서 이틀 동안 민박을 했어요. 한국 전통 한옥에서 민박하면서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아, 그러면 저도 이번에 가서 민박을 해봐야겠네요. 한 번쯤 한국 전통 한옥에서 자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한국을 알려면 여행을 많이 하되 경주를 먼저 가보라는 친구의 권유로 나는 이번 연휴에 경주에 다녀왔다. 평소에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던 나로서는 경주는 꼭 한번 가보고 싶던 곳이기도 했다. 경주는 한국의 남동쪽에 있는 도시로 992년 동안 신라의 수도였다. 그래서 경주를 가보지 않고 한국 역사를 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역사 유적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대릉원, 첨성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불국사와 석굴암 등 경주는 도시 곳곳이 박물관이고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주역에서 가장 가까운 유적지는 대릉원이다. 대릉원은 신라시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다. 넓은 잔디밭 위에 웅장하게 솟아있는 고분들을 보노라면 천년 역사를 가진 신라의 저력이 느껴지는 인상적인 곳이다. 경주 시내를 산에서 내려다보면 낮은 건물 사이로 작은 산과 같이 솟아있는 고분들이 눈에 띈다. 그래서 경주를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신라의 조상들이 수호신이 되어 경주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릉원을 뒤로 하고 길 건너편을 따라 걸으면 첨성대가 나온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에 관심이 많았던 신라 사람들이 별자리를 관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다. 첨성대에 쓰인 돌은 모두 362개인데 신기하게도 이것은 음력 1년의 길이와 일치한다. 또한 꼭대기층은 긴 돌을 우물정자 모양으로 얹었는데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있다. 소박한 모양의 첨성대에 놓인 돌 하나하나에 과학이 숨어 있다는 것이 벅 흥미로웠다. 토함산에 있는 불국사는 이름 그대로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사람들이 사는 땅 위에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불국사에는 여러 문화유적이 많지만 나는 절 앞마당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 기억에 남는다. 다보탑은 화려하고 복잡한 장식으로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반면 옆에 있는 석가탑은 아무런 장식도 하지 않아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초라하지 않고 어떤 위엄이 느껴지는 탑이다. 지금도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있던 석가탑이 내 가슴에 남아있다. 석굴암은 토암산 중턱에 석굴을 만들어 석가 열의 불상을 중심에 모시고 주위 벽면에 보살상, 제자상, 역사상, 천왕상 등을 조각해 놓은 곳이다. 이곳은 신라 불교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살아있는 듯 아름답게 조각된 불상의 모습과 포근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노라면 당장 말이라도 걸어올 것 같아
그 뛰어난 솜씨에 감탄하게 된다. 경주 여행을 마치고 나니 한국 역사 속으로 시간을 거슬러 갔다 온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경주에서 본 많은 문화 유적이 인상적이었다. 요즘 나는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고 싶다면 경주를 먼저 가보라고 권하곤 한다. 선생님은 여행가이시면서 여러 권의 여행기도 내신 바 있는데요. 오늘은 여행 후 쓰는 기행문에 대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은 여행이 끝나면 기록으로 남기시는 분인데 기행문을 쓰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이 많지요. 우선 글을 쓰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노라면 한 번 더 여행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행복하고 여행지의 추억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되지요. 그뿐 아니라 기행문은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겪은 경험과 느낌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종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 안내를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장력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막상 그 경험을 글로 쓰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기행문을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좀 준비를 해야 돼요. 먼저 떠나기 전에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게 좋아요. 여행할 나라나 유적지와 관련된 책, 영화 등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미리 공부해두면 여행지에서 더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여행지에서는 사진만 찍지 말고 입장권이나 안내서 등을 꼼꼼히 챙기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도 메모해 놓으면 여행 당시 느꼈던 감상이 시간이 흘러도 남아있게 돼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 날짜 순으로 사진과 각종 자료들을 모아 파일을 만들어두면 기행문을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요. 기행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형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쓰는 게 좋아요. 첫 부분은 여행지에 대한 소개와 여행을 하기 전의 느낌, 그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해 써요. 글의 중간에는 실제 여행에서의 여정, 견문, 감상 등을 적으면 돼요. 정리해 놓은 파일을 바탕으로 하되 여행 일정 순으로 쓰는 게 쉬워요. 끝부분에서는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전체적인 감상과 교훈 등에 대해 쓰고 마무리하면 되지요.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곤 하지요. 이런 일을 재미있게 다룬 영화가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반복되는 삶에 지친 주인공이 자신의 일을 대신할 복제인간을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회사용 복제인간과 가정용 복제인간을 만들어 일을 맡기고 주인공은 꿈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열심히 일하던 복제인간들이 점점 게을러지면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거나 놀러 다니는 등 자기가 좋은 일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하여 복제인간 문제를 한번 가볍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주지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어떤 문제들이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가? 불임 치료나 난치병 치료의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평가되는 생명과학 부분에서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과 시험관아기, 이들 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맞춤아기의 탄생과 대리모의 출산, 그 밖에 인간 복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런 기술은 정상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 부부에게 큰 축복인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정자로 하는 인공수정이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특히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수정란 상태일 때 아버지가 죽자 수정란을 인간으로 인정해서 유산 상속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과학의 힘을 빌려 이루어진 아기의 탄생에 예상하지 못한 현실적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아까 맞춤아기에 대해 말했는데 맞춤아기란 무엇인가? 맞춤아기란 원래 불치병에 걸린 형제에게 필요한 몸의 일부를 주도록 처음부터 계획되어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 미국에서 난치병에 걸린 누나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강한 남동생을 낳아서 탯줄 혈액에서 필요한 세포를 뽑아 제공한 사례가 있다. 맞춤 아기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공수정 과정에서 질병 유전자가 없는 배아만 살리고 나머지 배아는 버리는 일을 하므로 생명윤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는 버려지는 배아가 생명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 태어난 아이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로 맞춤아기 이외에도 복제 기술이 있다. 이 연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인간 복제 연구도 비슷한 논란이 있다. 복제 실험 과정에서 필요하면 인간 세포를 복제하고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이런 연구는 결국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 보고 필요에 따라 복제하거나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취급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이나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연구나 실험을 아무 제약 없이 허용한다면 무서운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맞춤아기 문제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맞춤아기를 낳은 것은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맞춤아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하지만 맞춤아기 본인은 어떻게 됩니까? 몸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너를 만들었고 필요하니까 너의 몸의 일부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서 맞춤아기 본인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물론 그 아이에게는 충격이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에 맞춤아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기를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아기의 신체의 일부가 필요하니까 아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일로 누구나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점이 있지만 맞춤아기는 돈을 벌거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에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둘째 아이를 낳으면 둘째 아이의 골수로 큰 아이의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어머니가 맞춤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할까요? 맞춤아기는 엄마가 내린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비인간적,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불치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 맞춤아기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맞춤아기의 몸의 일부를 빼내고 잘라내어 다 쓰자는 것입니까? 비록 영화 속이기는 하지만 맞춤아기로 태어난 아이가 그 사실을 알고 고통을 받다가 어머니를 고소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맞춤아기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맞춤아기가 윤리적인 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방법을 쓰지 못하게 하고 한 인간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인간적일까요?
제가 맞춤하기에 대해 좀 더 열린 생각을 하자고 하는 이유는 맞춤하기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욱더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불편함을 고치려는 노력 속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것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잘못 쓴 것을 지우거나 고치는 데에 쓰는 물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은 연필로 뭘 쓸 때 꼭 지우개를 따로 챙겨야 하는 불편함을 느낀 어떤 사람이 지우개를 연필에 붙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수정액은 오타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될까 걱정하던 어떤 여비서가 흰색 물감을 감춰두고 쓰다가 이 아이디어를 제품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사람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도 하지만 사람의 요구가 과학이나 기술의 발전을 이끌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꼽히는 것들은 모두 더 편해지려는 사람의 요구로 만들어지거나 성능이 개선된 것이다. 생활 속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새로운 발명을 낳은 예로 백열전구를 들 수 있다. 흔히 인류에게 빛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 백열전구는 에디슨에 의해 실용화되었다. 그때까지 쓰이던 가스등이나 양초등은 그리 밝지 않아서 사람들의 실내 생활은 아주 불편했다.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에디슨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40시간 이상 부드럽고 밝은 빛을 내는 전구를 발명하였다. 이러한 발명 덕분으로 요즘 사람들은 밤낮이라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는 기능 향상과 사용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기존 제품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휴대용 전화기가 개발되었을 때 그 무게는 4kg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점차 가지고 다니기 쉽도록 무게가 가벼워졌고 전화 기능 이외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어 영상을 전송하기도 하고 노래도 저장하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이려니와 인터넷 기능까지 갖춘 휴대전화가 등장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전화라고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용도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사용자가 쓰기 나름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이끈 한국형 가전제품으로 김치 냉장고를 들 수 있다. 김치 냉장고가 나오기 전에는 기존 냉장고 속에 보관한 김치가 빨리 익기 때문에 주부들은 김치를 조금씩 자주 담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는 4도 내외로 유지되는 기존 냉장고의 냉장실에서는 김치의 신선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밀한 온도 조절과 다듬 기능으로 내부 온도를 0도에서 1도 사이로 일정하게 하여 김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김치 냉장고가 나오게 되었다. 김치 냉장고는 1995년에 첫 선을 보인 이래로 가정 보급률이 현재 80%에 이를 정도로 많은 가정에서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렇듯 김치 냉장고는 생활 속의 요구와 업체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상품화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새로운 발명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생활이 점차 편해지고 있다. 이는 까다로운 현대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제품의 성능과 기능, 소재 등을 개선해온 연구와 기술 개발 덕분이다. 앞으로 가정용에서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의 물건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여 우리의 생활 문화를 바꿔놓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요. 최근 시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서는 생활 속의 아이디어로 만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발명품들은 대부분 일상생활 속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고려해 만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생활과학부 김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들이 습관화되어 불편을 별로 느끼지 않고 생활하는데요.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은 생활 속의 아주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을 위해 만들었다는 특수 수영복입니다. 입고만 있어도 물에 뜰 수 있는 이 수영복은 한 발명가가 구명조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자동으로 살균되는 위생버스 손잡이, 쉽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강의실용 의자,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발명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버스의 남은 좌석을 알려주는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면 내가 탈 버스에 앉을 자리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특히 피곤해서 앉아서 가고 싶을 때는 이 버스를 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야 하는지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이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가보면 몇 자리가 남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 장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발명품들은 하나같이 실용성에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는데 요즘의 웰빙 추세를 반영한 건강 관련 작품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들 중 상당수 발명품들은 머지않아 상품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되게 거창한 물건을 떠올리는데 이번에 전시된 발명품들을 보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한국 발명품 전시회는 국내외 우수 발명품 100여 점을 모아 5월 말까지 코엑스에서 계속됩니다. 옥상의 민들레꽃 다 읽어왔지요? 먼저 인상적인 점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저는 주제가 흥미있었어요. 궁전 아파트와 민들레꽃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화자가 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가 화자로 나오는 소설은 여러분도 읽어본 적이 있을 텐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건에 대해 어린아이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오히려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보다 어렸을 적입니다. 학교에도 가기 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누나와 형이 학교에서 만든 꽃을 한 송이씩 들고 왔습니다. 내일이 어버이날이라나요? 누나와 형은 또 조그만 선물 꾸러미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꽃과 함께 엄마 아빠께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나도 꽃을 만들었습니다. 누나가 쓰던 색종이를 오려서 만든 꽃은 보기에는 누나나 형 것만은 훨씬 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성 들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신통해 하실 것을 믿고 가슴이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선물은 장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 용돈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섭섭해할 리는 없었습니다. 놀이에 실증도 나고 배도 고프기에 집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려다 말고 나는 내 꽃을 보았습니다. 내 꽃은 식당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 과일 껍질과 밥 찌꺼기와 함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거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소식을 알게 된 친구로부터의 전화인가 봅니다. 아이는 몇이나 되나 친구가 물어본 모양입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 셋이란다. 창피해 죽겠지 뭐니? 우리 동창이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 아니면 둘이지 셋씩 낳은 사람은 하나도 없더구나. 창피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단다. 어쩌다 군더더기로 막내를 하나 더 낳아가지고 이 고생인지. 막내만 아니면 내가 지금쯤 얼마나 홀가분하겠니? 막내만 아니면 내가 남부러울 게 뭐가 있니? 그때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가족이 필요한데 나의 가족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었습니다. 엄마는 늘 나를 막내, 우리 귀여운 막내 하면서 끼고 돌았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진짜로 사랑했는데 엄마는 나를 거짓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는 말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마침내 옥상까지 올랐습니다. 옥상에서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없어져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옥상에서 떨어지기 위해 밤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낮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금방 보게 되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밤을 기다리는 동안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아파트 광장에 차와 사람의 움직임이 멎자 둥근 달이 하늘 한가운데 와서 옥상을 대낮같이 비춰주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달과 나만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민들레꽃을 보았습니다. 옥상은 시멘트로 빤빤하게 발라놓아 흙이라곤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송이의 민들레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봄에 엄마 아빠와 함께 야외로 놀러 갔을 때 본 민들레꽃보다 훨씬 작아 꼭 내 양복에 단추만 했습니다만 그것은 틀림없는 민들레꽃이었습니다.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들은 모두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옹색 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를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하던 것이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나는 사람은 언제 살고 싶지 않아지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없어져 줬으면 할 때 살고 싶지 않아집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가족들도 말이나 눈치로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하고 바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아 베란다나 옥상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는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내가 겪어서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어른들은 끝내 나에게 그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베란다에서 할머니가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살한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나자 주민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먼저 8층에 사는 사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이 벌써 2번째입니다.
한 번만 더 사고가 나면 우리 아파트 값은 당장 똥값이 될 거예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뚱뚱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절대로 이 사고를 입 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소문만 안 나면 그 일은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 해야 돼요. 우리 아파트 베란다는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베란다에다 쇠창살을 달았으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요. 응. 그때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꼭 말하고 싶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란다에 있어야 할 것은 쇠창살이 아니라 민들레꽃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경험해봐서 잘 알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늙은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할머니가 왜 갑자기 죽고 싶어졌나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께 뭘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의 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어머니 방 냉장고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고 옷장엔 갈아입으실 옷이 충분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 방과 똑같은 크기의 방에 제 방에 있는 건 그분의 방에도 다 마련해드렸어요. 그랬지만 어머니는 늘 불만이셨어요. 손자를 업어서 기르고 싶어 하셨지요.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아기 다리가 미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속상했어요. 그리고 땅에 뭘 심고 싶어 하셨어요. 시장에 가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도대체 왜 그러셨는지. 신간 안내입니다. 연탄 한 장으로 유명한 시인 안도연 씨가 시쓰기에 대한 안내서를 출간했습니다. 필자는 쉬운 책을 쓰려고 노력했다는데요. 예를 들면 좋은 시를 쓰려면 술을 많이 마시고 연애를 많이 하고 시 한 줄 쓰기 전에 100줄을 읽으라고 충고하는 식입니다. 연애 감정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인데 시 쓰기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하는군요. 그렇지만 시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이 책이 소용이 있을까요? 시인은 한 편의 시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시에 해설도 함께 붙어 있어 시 감상서로도 읽을 만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연탄 한 장.
안도현.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오늘은 김지연 시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고 하셨지요? 네, 연탄길이라는 책인데요. 읽으면서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연탄길은 겨울에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지면 연탄자를 깨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던 길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감동적이었어요. 어느 날 창순의 회사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직원이 청소부 아주머니를 데려와요.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게 된 아주머니는 김치만 있는 반찬통이 창피했는지 고개를 숙이고 식사를 해요. 아주머니를 데려온 직원은 그 김치가 맛있다며 김치만 먹고 자기 도시락 반찬을 아주머니한테 권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김치를 맛있게 먹었는데 창수는 그 김치가 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서 싸온 율무차를 모두 아주머니한테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면서 조금도 남기지 않고 차를 다 마셨어요. 저녁 때 퇴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창수는 자기를 되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내가 그 율무차에 실수로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은 아주머니의 김치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주머니는 그 짠 율무차를 몇 번이나 맛있다고 하면서 마신 거예요.